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투자전략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일본 증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목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목차를 좀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아베노믹스라는 일본의 경제 정책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통화, 그리고 재정, 그리고 성장 정책인데, 그 첫 번째인 이제 통화 정책,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양적 완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세 번째인 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좀 결실을 맺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투자 전략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일본 증시 수익률을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19% 연간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레벨로 보면 좌측에 보시는 대로 이제 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일본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을 조금 먼저 앞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작년과 같은 올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총 네 가지 정도로 좀 순서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급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증시가 작년에 그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 이제 첫 번째 이유 중에서 가장 좀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BOJ의 ETF 매입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왼쪽을 보시면 2010년 말부터 지금 그 지수 추종하는 ETF를 매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2014년, 2016년 해서 매입 규모를 계속해서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우측을 보시면 그 작년에는 엔화 강세, 그러니까 일본 증시 악재라고 얘기되는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크게 레벨업이 된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박스친 부분을 보시면 그 BOJ가 매입 규모를 6조엔으로 크게 늘렸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작년에 일본 증시 상승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 아베노믹스라는 통화 정책 자체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유지는 될 건데,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정책의 강도와 방식에는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2016년에 도입한 일드커브 통제 정책인데, 이때부터 이제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그러니까 스텔스 테이퍼링에 돌입했다. 그러니까 몰래 양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드커브 통제 정책을 도입한 이후부터 이제 국채 매입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은 여기서 향후 추가적인 정책 조정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른쪽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BOJ가 실행하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 중에, 그러니까 일드 커브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10년 국채 금리 기준으로 그러니까 0%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4분기에 0.25%로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기준금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마이너스 예치금리도 현재 마이너스 0.1에서 0%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도의 조금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작년 일본 증시 상승을 좀 이끌었다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ETF 매입에도 좀 발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그 현재 2010년 말부터 매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평가 금액이 24조엔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BOJ가 보유하고 있는 ETF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하늘색 선, 이 부분을 보시면 같은 스케일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일본에 상장된 전체 ETF 자산이 현재 32조엔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BOJ가 24조엔을 들고 있는 거니까 전체의 77% 정도를 BOJ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왜곡이 너무 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니케이 지수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BOJ가 한 6% 정도를 ETF를 통해서 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BOJ가 ETF 매입에 대해서 이제 대노의 비판에 상당히 지금 직면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매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기 도래분에 대해서 이제 재투자를 안 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자산 보유 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줄일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면은 바로 시장에 충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BOJ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 앞서 보신 대로 현재 그 양적 완화라는 정책 자체의 강도와 규모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ETF 매입 정책도 지금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앞서 수급을 말씀드렸는데 그 두 번째는 경제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단칸 지수를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에 일본 경제가 좋았다라는 부분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53개 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리고 오른쪽에 경제 성장률 1.6% 좋았던 부분 잘 알려진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지표들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왼쪽 그림입니다. 이게 현황 지수와 전망 지수들이 지금 같이 발표가 되는데 향후 전망 지수들이 전부 다 이제 순환 사이클상 고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현재 같이 좋기는 어렵다라는 지표들이 속속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단칸 지수뿐만 아니라 뭐 여러 지표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경기 선행 지수들, OECD에서 발표하는 부분, 그리고 내각부에서 발표하는 일본 내각부입니다. 이제 전부 다 이제 고점을 좀 통과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일본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작년을 보시면 모두 다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간이건 간에 그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일본의 경제 활력은 떨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뭐 연간 지표들이고 뭐 월간 지표들이고 한데 이런 전망들이 최근에 일본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이거 매일 발표되는 지표인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확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경제 부분도 일본이 작년과 같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을 보시면 그 작년에 일본의 EPS 증가율, 매출 증가율을 보시면 모두 다 좋아지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익 사이클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5%입니다. EPS 기준으로. 그러면 이익 성장이 없다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섹터별, 11개 섹터별로 보시면 조금 더 분위기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6년에서 17년으로 넘어갈 때는 총 11개 섹터 중에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되는 통신, 부동산 빼면 9개 섹터의 이익 사이클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요거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이익 사이클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마찬가지로 이익도 올해는 좀 좋기 어렵다는 지금 인식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증시에 대해서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밸류에이션이 낮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진국 대비로 하나 이제 자체적으로 보나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은 부분은 맞는데 그 왼쪽의 차트에 이제 ROE, PBR 수익성 대비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면 현재 일본이 저평가된 증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조금 밸류에이션 확장을 통한 지수 상승 좀 이런 부분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경제 자체의 모멘텀, 일본 자체의 모멘텀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진국 대비 상대적인 강도를 감안해도 작년까지는 일본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대비 경제 성장이 강하게 일어났었는데 이후로는 좀 둔화될 것으로 2019년 말까지 좀 이런 좀 모양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올해 지수 관점에서 볼 때 일본 증시는 좀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매니저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투자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 중에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지수 관점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일본 증시를 올해 아예 버리고 봐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산업별로는 좀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로봇 산업이고요. 일본의 신제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조금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 4차 산업혁명과 로봇 산업을 이제 국제 과제로 좀 인식을 하고 이제 성장을 시키고 있는 국가로 지목이 되는 국가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온 게 이제 2016년 초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이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5년 1월에 로봇 신전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지금 준비를 하기 시작한 국가고요. 그리고 이런 로봇 신전략 발표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과학기술 기본계획 2016년 1월에 나왔고, 일본 재형 전략 2016년 6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고도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른쪽에 일본 재형 전략이라는 부분이 그 일본의 세 번째 화살, 그러니까 성장 정책을 어떻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꼭 발표를 하는 문건인데, 그 제목을 보시다시피 이제 제목 자체가 이제 제 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정책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목 그대로 결실을 좀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산업용 로봇 생산 보시면 전년 대비 한 3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선행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수주 현황 30% 내외 증가율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는 상황이고, 그 내부적으로만 일본이 이제 자국의 제조업의 신성장 동력 이런 부분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판매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이게 비교 우위 지수가 있습니다. 그 캐리와 무역협회가 좀 같이 발표를 했던 지표인데, 그 일본의 로봇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른 국가와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 자체도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수출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이런 경쟁력을 좀 바탕으로 점유율 36% 기록을 하고 있고요. 2위인 독일과도 상당한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로봇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향후 전망도 밝은 산업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전 세계 산업용 로봇 가동 대수를 보시면 2020년까지 연평균 한 14%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파란색 부분이 이제 중국인데요. 30% 내외의 이제 고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아까 일본이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36%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의 경우에는 일본이 50%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이 그 산업용 로봇 수요를 좀 빠르게 늘려가는 국면에서 일본의 기업들이 좀 혜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는 뭐 수주 현황, 뭐 향후의 전망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업들을 보면 조금 더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컨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주가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을 보면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505개 기업들 중에 수익률 1, 2위 기업입니다. 넷플릭스와 아마존이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두뇌 또는 컨텐츠에 해당하는 미국의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2016년에는 GPU 반도체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엔비디아 많이 오른 거 좀 잘 알려진 내용이고요. 뭐 AMD도 같이 반도체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입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작년에는 이 컨셉이 일본의 로봇 자동화 기기 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기업 주가들을 보면 이게 전부 다 일본의 로봇 자동화 설비 관련한 기업들입니다. 보시면 야스카와 전기, 뭐 전 세계 로봇 시장 점유율 2위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환학 대표적인 기업들, 좀 이렇게 컨셉이 옮겨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좀 확실히 주목받고 있는 시장이면 분명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관련 ETF에도 이제 수급이 좀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그 로보 ETF, 보츠 ETF들인데 여기서 또 핵심적인 그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의 기업들입니다. 미국도 많습니다만 미국은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들이 많고요. 뭐 AI 관련한 여기서 이제 일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일본에 있어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수 관점에서 접근은 좀 매력적이지 않지만 이런 산업들,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이런 산업에 좀 관심을 가지시길 좀 권고하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